안녕하세요. 메인스트리트 팟캐스트 12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고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귀국한 지 3주 만에 세종으로 이사해서 당근마켓에서 열심히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판다입니다. 저희가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오랜만에 되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이대남 현상, 20대 남자가 음, 특별하게 그룹 지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8월 24일에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젠지 남자들이 보수적으로 라이트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제목의 뉴스 아리클이 나왔었는데요. 이 아리클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내용을 보시면 원래 주로 이 에이지 18에서 29까지 나이 정도 되는 젊은 층은 리버럴한 쪽에 속해가게 되는 것이 사회 통상적인 트렌드였었는데 지금 젠지는 성별 간에 너무나도 극심한 성향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지적된 기사였습니다. 보시면 원래 젊은 세대는 좀 더 리버럴한 측면에 비해 젊은 남성이 지금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고 여성들이 반대로 매우 좌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보수를 볼 수 있는데 한 세대 안에서 이렇게 성별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약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 기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앞서 사실 1월에 올해 1월에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 기사가 되게 이슈화가 됐었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서도 지금 이데올로기적인 갭이 젊은 세대 안에서 성별로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이 가장 극심했습니다. 보시면 한국이 젊은 남자 세대가 매우 보수로 돌아선 것을 근시대에 보실 수 있고 여성들은 전 세계적으로 리버럴한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1월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였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연초에도 한번 다뤄졌었는데 이번에 뉴욕 타임즈에서는 미국의 20대 남자들의 성향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룬 기사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여기서 좀 주목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한국에서 이미 경험한 이대남 현상이 미국에서도 관찰되고 있다는 것인데 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전통적인 남성상 이 바뀜에 따라서 그 성 정체성,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 정체성의 혼란이 그 세대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비 여성 인권 신장에 따라서 여성을 조금 더 이렇게 정반 합의라고 기존에 차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반대급부적으로 여성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미래는 여성이다. 남성의 부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강조되는 반대 방향으로 너무나 치우치는 현상이 근래에 사회에서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젊은 남성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많이 안겨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기사를 읽을 때 '음?' 라고 약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읽기도 했었는데요. 이 기사 보시면 미스터 트럼프를 지지하는 남자들은 그런데 "컬리지 학위가 없고 컬러드 맨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징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쪼끔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튼 이 기사 자체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적혀진 것 같다는 의견이 우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데이터는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두 가지로 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시대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4 year graduation이나 뭐 6 year graduation이나 모든 그 교육의 수준이 여성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예전 시대에는 힘을 많이 쓰는 일자리가 많았는데 사회 구조가 병렬화되면서 이렇게 커리지 디그리가 요구되는 잡의 디맨드가 많아졌고 상대적으로 그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런 잡을 여성들이 점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저는 오른쪽 이 그래프가 재밌었는데 미국에서 여성이 주 부양자이 그러니까 싱글 마더이거나 아니면 싱글 마더가 아니고 결혼을 해야지만 엄마가 주 부양자인 가족의 퍼센티지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그 여성이 가정의 주 부양자인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회적 특징 때문에 기존의 남성들이 전통적인 성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젊은 세대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그 때문에 강한 힘을 자랑하는 트럼프 정권에 지지하는 힘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었습니다. 약간 논리적인 비약이 느껴지지 않아요, 기사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아젠다를 던지기 위해 가져온 기사인데 저는 미국에서 지금 이 기사는 "남성이 극우가 됐다."라고 방향을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그래프를 봐도 그렇고 앞에 그래프도 봐도 그렇고 남성이 극보수로 넘어간 게 아니라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리버럴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약간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고 또한 그러한 남성들을 이런 식으로 스테레오타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너무 프레임이 담긴 기사인 것 같다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성이 에듀케이션을 더, 그러니까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인정. 그거는 뭐 자명한 팩트이고 데이터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남성들이 보수화되는 걸까? 아니면 여성들이 조금 더 진보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어필하는 걸까? 약간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여성들이 예전보다 사회적인 의견 표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본 어떤 아티클이 있는데, 그러니까 남성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서 자라면서, 특히 어떤 학업 능력이 중간 이하인 남성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낀대요. 음.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대학 진학률 같은 건 뭐 이미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아니면 모든 선진국들에서 여성이 높아요. 음. 그리고 뭐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비율도 여성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음. 그리고 그럼 여자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맞아요. 여자들이 공부를 잘한대요. 정확히 말하면 남자들이 인지 능력의 성장이 늦대요. 음. 그래서 남자는 그 학교를 1년 늦게 가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아 그래요? 본 것 같아요. 뭐 그 주장이 뭐 주류 주장이라는 건 아니고 심지어 그럴 정도로 어떤 그 발달학의 기준으로 남성의 어떤 지적 능력의 성장이 여성보다 더딘 거는 팩트래요. 어. 여자애들이 이걸 빨리 가지고 큰다는 얘기가 어떤 있잖아. 예, 예. 이걸 가지고 어떤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한다? 이게 일단은 하나가 어려운 남자 이제 중간 정도 이하의 학업 수준을 가진 남자아이들한테 굉장한 챌린지가 맞고요. 음. 근데 이런 상황인데 플러스 최근 한 1, 20년 동안에는 그 여권이나 여성의 사회 참여, 경제 참여, 뭐 대학 진학률의 증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여자애들이 공부도 잘해. 걔네들이 뭐 반장도 해, 부반장도 해. 걔네는 성실해. 나는 막 나가서 뛰놀고 싶고 막 내 어떤 뭐 충동과 욕구를 막 발산하고 싶고 막 이런 음. 어떤 과거에는 남자애들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지던 음. 칭송되던 그런 어떤 공격성이나 음. 적극성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음. 말했던 텍스트처럼 이렇게 억눌려지고 음. 어떤 여자애들이 좀 더 북돋아지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게 어떤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초, 중, 고등학교에 선생님 중 여자 비율이 특히 초등학교는 90%래요. 미국 음. 기준으로.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점점 남자가 높아지긴 하는데 음. 그래도 60% 고등학교에 와서도 한 5, 60% 정도는 여자예요. 아이가 내가 어떤 롤모델로 삼을 만한 남성 어른이 부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 세 가지 지점들이 겹쳐서 뭐 잘 나가는 알파메일이야 뭐 굉장히 뭐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지만 중간 이하의 다시 말하지만 학업 능력을 가진 남자들이 어떤 도태되는 느낌을 받고 이런 아이들이 뭐그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뭐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좀 더 많은 기회들을 얻는 게 당연히 훌륭히 아주 좋은 일이지만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소외감 같은 걸 느낄 거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자살률 통계 같은 걸 또 그 아티클에서 봤었는데 네. 저는 그냥 느낌적으로 근거 없이 그냥 여성들이 자살률이 더 높을 거라고 그냥 지레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남자들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음, 그건 진짜 몰랐네. 어, 나도 여자들이 높은 줄 알았어요. 그 얘기도 그 있잖아. 노년 자살 중에 남자가 남자들은 많고. 부인이 죽으면은 금방 죽는데 여자들은 남편이 죽어도 오래 더 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보면 뭐 히키코모리나 아니 뭐 내가 직접적으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지만 뭐 음,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뭐 히키코모리 같이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거 중독돼서 사회적 삶을 차단한 사람의 경우도 어떤 넓은 의미의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동인데 음, 그런 걸 하게 될 확률도 남자가 월등히 높다는 거죠. 음, 월등히의 정도가 막 한두 배 차이가 아니에요. 몇 어, 배. 그게 다 그 원인들을 분석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들이 중첩돼서 음, 라고 어떤 나는 분석이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 오늘 주제와 연결시켜 보자면 그런 남성들이 난 소외됐어라고 느낀 남성들이 보수화되는 어차피 투표권은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니까 한 표니까 그런 사람들이 최근 어떤 남성 보수화의 한 축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어떤 추측이 있습니다. 네, 방금 되게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음, 우리가 여태까지 복지 정책을 펼 때 네. 이제 타겟층을 맞춰서 이제 맞춤 복지 정책을 편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미혼모 여성 아니면은 이제 사회로 나아가는 청소년 보호시설에 있던 친구들 뭐 아니면 음. 노인 막 아니면은 그냥 청년 막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복지를 선별적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그 피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독신 남성을 상대로 복지 정책을 한번 설계를 해서 펼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음,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음, 일단 한국에서 독신 남성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음은 음, 기정사실이고 앞으로 막 장난 아닐 거예요. 저는 이게 사회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봐요. 어, 가령 뭐 그 최근에도 한국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야구 방망이로 20대 남성이 40대 여성을 때렸대요.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때렸대요. 당연히 뭐 이 사람은 잡혔고 감옥에 가겠지만 근데 하는 얘기가 그 모르는 사람이고요. 여자들은 너무 쉽게 사회에 적응하고 쉽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느냐가 분노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네. 한국에서? 이렇게 그냥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머나. 이게 그냥 그 한 명의 어떤 미친놈 케이스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네. 다른 예를 들면은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로 그냥 남자들만 있을 때 음, 사실 이제 여자에게 편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 여자가 없는 데에서. 음, 어, 그래서 그거에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저는 일견 하지만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음, 왜냐면은 그 주장이 조금 더 급진적이라고 느껴져서 근데 이제 남자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입 밖으로 내는 이제 여자들에 대한 일종의 패배감 혹은 열패감은 실존한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분출된 한 케이스가 방금 피터님이 얘기한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여권은 여권대로 사회적인 스테이터스 자체는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데 그와 음, 반면에 지금 또 한편에서는 남성들이 이미 패배감을 느끼고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주로 폭력적이거나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아니면은 이게 정치적으로는 좀 이대남 현상으로 시각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젠더 갭이 사실은 여기는 좁혀지는 듯 하지만 아직 갭이 남아있고 그 사이에 새로운 갭이 생겨나고 있는 거지. 요번에 일자리를 찾으려고 여기 와서 면접을 몇 군데 봤는데 놀랐던 부분이 이제 공공기관 면접을 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 제가 일하게 될 팀원은 대부분 여자이고 팀장님도 여자인 걸로 아는데 저를 면접 본 5명의 사람은 모두 중년 남성이었어.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약간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왜 나랑 같이 일할 분은 그렇게 큰 기관도 아닌데 왜 그분은 안 나오시고 왜 다 남자분이 계시지? 음, 라는 컬처 샥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말한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갭이 아닌가 싶고요. 또 반대로는 제가 이제 제 친구들 혹은 지인들과 남자들끼리 있을 때 듣게 되는 여성에 대한 그런 여자들이 어떠어떠 하다라는 식의 표현은 반대로 또 벌어지고 있는 젠더 갭의 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이 그래프를 미국의 20대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의견을 물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 그래프를 보고 "어머 그럴 것 같다." 여기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이 에이지 45, 64 이 그들의 부모님 그룹에 대해서 "아 거 봐라. 우리 엄마 세대는 그냥 우리 아빠가 뭐라고 하면 따르고 정치적인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세대였다."라고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대 간에도 확실히 그 인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렇게 극적인 내 소리를 갖는 것이 기존의 여성들과 달라. 나는 달라.'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조금 더 극대화되는 현상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가 여기 이 그래프가 되게 신기한 거는 65세 이상은 해리스가 갑자기 지지도가 높아지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한 게요. 그냥 뭐지? 농담으로 이건 편집해도 좋아요. 65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일찍 죽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노년은 아무래도 복지 정책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선호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그것도 그럴 않아요. 수도 맞네요. 있고, 그럴 음. 수도 있고 이미 은퇴한 나이니까 65세 이상부터는. 그래서 저는 이걸 보시면 집안 내에서 사실 이렇게 생활용품이나 왜 그 기업이 마케팅을 할 때 그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마케팅한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지갑이나 의사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음. 그러면 그 비즈니스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이게 정치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에 해리스의 공약을 보면 그 여성표를 잡기 위한 움직임을 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보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반대로 우리가 그 소외된 남성을 타깃으로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게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동안은 지금 이런 무브먼트를 타고 이런 여성들을 타깃으로 비즈니스하고 정치의 그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 더 이렇게 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이 그것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기사는 보니까 이름이 한국 분이세요. 폴리티코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한국에서 먼저 보여준 것이 미국에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현상을 지금 한국의 이대남 현상을 미국에 빗댄 기사예요. 아예 한국의 현상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 2022년 대선 때 20대 남자를 타깃으로 한 군대 문제, 그 여가부 폐지 공약 이걸로 그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막판에 그 위세를 뒤집을 수 있었었다라는 내용을 주로 전달하고 있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반대로 이렇게 성대결을 통해서 자신의 공약을 자신의 지지층을 공고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 미국 역시. 이런 내용의 기사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앞에서 말한 아직 한국이 되게 살기 좋음에도 안타깝게도 그 유리천장 측면에서 가장 OECD 중에 월스트한 국가로 꼽히고 그리고 동일한 일자리나 뭐 그중에서 그 젠더 페이 갭도 가장 월스트한 나라로 아직까지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판다가 얘기한 것처럼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하지만 또 동시에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도 있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비즈니스의 대상, 정치의 대상으로 그것이 점점 더 극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성대결이 결국 되면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출산율 저하, 그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붙이자면 지금 오른쪽 데이터에서 밑에 보시면 2016년이에요. 근데 네. 이때 막 그 전 세계적으로 막 페미니즘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음, 시절이었고 뭐 한국에서도 뭐 시점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뭐 강남역 뭐 살인 사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음, 이후로 뭐 여성들의 분노 아니면 뭐 리벤지 포르노 이런 걸로 인한 여성들의 분노가 굉장히 크게 달아서 한국에서도 어떤 젊은 세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의 바람이 아주 크게 불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네, 이제 그때 어떤 당연히 어떤 사회 경제적인 이슈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때 맨날 활용이 되는 지표가 어떤 페이갭이에요. 성별 네. 페이갭이 이렇게 크다 한국이. 네. 저는 그때 어떤 그 여성계에서 또는 어떤 사회 전체에서 그냥 인정하는 바로 페이갭의 원인이 뭐냐? 음. 원인이 뭘까요? 아, 우선 저 하나 정정하면, 그래서 제가 2024 데이터도 여기 붙였어요. 그래프는 네. 비중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음, 2024년에도 OECD 평균 대비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데이터 음. 숫자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경력 단절이라는 거죠, 여성들의. 어, 여성들이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뭐 그 이제 복직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사표를 내고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음, 순간 아이가 크고 나서 나도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라고 돌아올 때 음, 그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연봉을 받으면서 그 동일한 질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대부분의 경우 아닐 거고 음,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지 그때 많이 들던 예로 뭐 마트 캐셔라든가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이제 소위 아줌마분들 있잖아요. 음, 식당이라든가 그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갭이 원인이 된다라는 분석이 그냥 지배적이었어요. 어느 쪽이든. 음, 그러면 한국은 출산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음, 그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으면 그럼 페이갭이 줄어들 것이냐? 왜냐면 그 경력 단절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페이갭이 줄고 있어요. 근데 음, 여기서도 보면 8년 사이에 고고님 말씀대로라면 5.5%가 줄어든 거고요. 네. 제가 얼핏 기억에는 이거보다 더 빠르게 준 것 같아서 인상 깊었는데 어쨌거나 아까 그 팬더님이 말씀하신 그 면접 경험에서 말씀하신 아직도 남아있는 성불평들의 요인들이 있을 거죠. 특히 그 임금 소득에서 굉장히 어떤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4, 50대의 어떤 페이갭들이 통계에 남아있는 걸 거고요. 결국엔 이것도 1, 20년이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 통계로 따지면 뭐 재팬, 칠레 뭐 밑으로는 내려올 거라는 제 추측이 있어요. 음, 왜냐하면 뭐 저 개인의 경험 뭐로 따지면 그냥 아이를 안 낳는 여성들도 뭐 제 회사에 많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직장들에서 굉장히 잘 나가요. 그래서 뭐 당연히 어떤 뭐 페이갭을 줄이는 역할을 하실 거고 앞으로 그런 어떤 예측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네네네. 되게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 여기서 페이갭 플러스 사업소득 차이는 아직 크게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성이 사업하는 비율이 높을까? 여성보다? 그러면은 리스크 테이킹을 좀 더 할까? 그러므로 소득 수준도 여성 사업가보다 조금 더 높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캡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earning이라고 표현을 한 게 창업소득을 포함하는 것일까? 금융소득을 포함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임금만 비교를 하는 것일까? 그거는 정확하게 이 표에서 보이지 않네요. 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동일한 직급이나 펑션 내에서의 갭을 따졌을 테니까 그냥 무조건 갭을 한 게 아니라 그러려면 조직 내에서 뭔가 비슷한 직급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갭?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OECD 통계면은 그 정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냥 소득자를 쪼르륵 해놓고 남녀를 그냥 나눴을 것 같은데, 음. 거기에서 사업소득과 임금소득을 분리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원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거를 젠더 페이 갭으로 그냥 해석을 해서
이 제목을 붙인 게 아닐까 하는 아,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네. 약간 음, 왜곡돼 미스리딩 할 수 있다, 호도할 수 있다. 그 제목이 데이터를 하는 음, 느낌을 받네요. 그러네요. 그 주 헤딩 메시지는 페이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뭐지, 풋노트에, 사실은 이게 소득 격차일 수 있다는 거지. earning으로 되어 있으니, 네.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소득 격차는 사실은 월급도 월급이지만 예를 들어서 고위직에는 남자들이 아직 더 많으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음, 음, 월급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음,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남자가 더 많은가 여자가 더 많은가 잘 버는 사장님들 중에 남자가 더 많은가 여자가 더 많은가 그것까지 비교를 해서 나오는 수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음, 근데 그 자영업자들 사장님들이 다 남자야. 그럼 사장님들이 돈을 더 벌어. 그러면은 이 수치는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페이갭은.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가 흔히 조직 내 부장급이라고 하는 정도 레벨까지 많은 여성들이 기준 대비 채워진 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시간이 더 가면 우리가 흔히 이그젝티브 레벨이라고 하고 왼쪽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어떤 레벨에까지도 올라가는 사람들 수가 많아지긴 할 것 같아요. 바뀌었으니까 많이.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거와 동시에 반대쪽에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까 그 피터가 얘기해 준 거.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사회 구조가 변해서 예전에 남성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던 피지컬한 워크에 대한 그 사회의 부분이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정보혁명으로. 근데 이게 앞으로 AI가 되면 점점 더 심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더 심해질까요? 다른 음, 분석도 있죠, 정확히. 그 예를 들어 이제 AI가 그뭐 정확히 말하면 제너러티브 AI가 잘하는 부분이 뭐 기존의 고소득 고학력 직종을 대체하는 거다. 예를 들어 지금 변호사, 음, 프로그래머, 뭐 등등 뭐 심지어 의사라든가. 그래서 결국에 어떤 그나마 살아남을 직종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학자들은 오히려 어떤 서비스직이나 실제로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봐야 되고 정서적 공감을 해야 되고 이런 직업들이 앞으로 잘 살아남을 거다라는 예측도 봤어요. 가령 음,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뭐 호스피스라든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것들. 상담하는 거 서비스직 그렇죠. 예.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음, 음, 아니면은 이제 자동화할 수 없는 육체 노동 음, 역시 살아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뭐 결정을 하는 정책 결정을 하는 디시전 메이커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이런 건데 여기에서 남녀 비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들의 평균 소득은 얼마일까가 이 갭이 줄어드느냐 더 커지느냐를 결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도 단정적으로 무조건 남자들이 더 불편할 것 같다라는 건 아니었고, 뭐 사회 구조가 바뀌면 또 다른 향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의 약간 탁월한 능력이 경쟁적으로 하던 사회, 그러니까 남자들이 남성적 성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약간 테스토스테론에 기본한 경쟁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그런 거라면 여성들은 막 커뮤니케이션하고 공감하고 약간 이러한 방식이 강하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성적인 스테레오타입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뭐 모바일 혁명, IT 혁명으로 가면서 그냥 피지컬 아니면 뭐 이런 소통뿐만 아니라 그 밸류가 되게 한 개인이 뭐 경쟁적으로 뭔가를 컨트리뷰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소셜 네트워크도 그렇고 막 커뮤니티 만들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이렇게 그 사회의 비즈니스의 인센티브 스트럭처가 뭔가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여성들이 잘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움직여 온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AI가 발달을 해서 모든 게 되게 싸진다. 그래서 사람은 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그런 인터뷰 하기도 했죠. 모든 것을 생산하는 한계 비용이 제로로 수렴해서 모든 것의 생산 비용이 되게 값싸지고
인간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내가 진짜 밸류로 삼는 무언가에만 몰입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면 저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연결되고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좀 그렇게 점프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되게 이거 재밌는 토론이다, 이거 근데. 그래서 지금의 문제 같지만 사실 이게 사회가 구조가 변함에 따라 누구는 그거에 좋은 상황이 되고 나쁜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세대가 됐든 성별이 됐든.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그, 성별 인격 잠깐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네네. 요 수치가 맞고요. 그래서 16년 대비 24년이 뭐 5점 몇 퍼센트 줄어든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오, 다른 나라들과 함께 있는 다른 서구 선진국과 함께 있는 추이 통계를 봤는데 음, 한국도 다른 뭐 그 영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과 같은 기울기로 성별 인기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음, 다만 시작점이 다를 뿐. 음, 음, 1985년 정도에 한국이 뭐 4, 50%였다면 영국은 30%였던 거죠. 어, 그래서 같은 기울기로 줄어들고 있고 한국에도 이제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네. 좀 느끼고 있어요. 생각합니다. 확실히 많이 음, 좋아졌고, 근 10년, 20년 사이에도 많이 좋아진 걸 느끼고, 근데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아까 우리가 이대남이라고 그룹핑했던 분들이 음, 없었으면 좋겠고 음, 앞으로 또 AI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진통이 또 다른 양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까지도 음, 생각해 되는 그런 주제가 됐습니다. 음, 이거는 정말 사이트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음. 경계성 지능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요즘. 그게 음, 어떤 거야? 이게 IQ가 일반이, 그러니까 지적 장애까지는 아닌데 바로 그 위인 거야. 맞아. 그래서 어, 어떠한 일을 할 때 어, 사회적으로 내가 다 멀쩡해 보이는데 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거기 퍼포먼스가 눈에 띄게 떨어져. 경계란 뜻이 뭐야? 거기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의미야? 아니면 어떤 아니, 그 의미? IQ의 경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이 지적 장애와 아닌 거를 분류하는 그 경계에 있는 아, 경계성 지능이니까. 그러니까 음, 지능을 봤을 때 그 지적 장애가 아닌 거를 판단하는 그 근처 어딘가를 헤매는 사람들. 어, 그래서 지적 장애인은 아니지만 음, 근데 어떠한 태스크를 이렇게 수행할 때 퍼포먼스가 눈에 띄게 떨어져서 사회적으로 직업 수행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혹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통칭하는 것 같아. 음, 근데 이 사람들 비중 중에 남자가 높다라는 걸 본 적이 있거든. 이것도 정말. 한번 데이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이대남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여성에 비해서 좌절감을 느끼는 열패감을 느끼는 집단 중에 다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약간 제가 시간 때문에 아까 안 붙이긴 했는데 저는 그 이게 그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커뮤니케이션 어렸을 때 그 말 발달도 빠르고 커뮤니케이션에 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능이라고 측정하는 건 역시 사실은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 그게 진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떤 이렇게 버벌이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사회적으로 지능이 떨어진다고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좀 이제 지능 테스트의 선지들은 커뮤니케이션과 별로 관련이 무관하지만 근데 무관해요? 사회적 지능이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건 이제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이 경계성 지능 장애가 사실은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직업을 IQ잖아요, 그냥 IQ 아니에요? 경계성 지능 장애 기준. IQ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어떠한 직업을 수행을 할 때 IQ 플러스 내가 모르는 부분을 이 사람이 음, 메타인지가 있었으면은 이제 음, 조금 더 소통이 원활했을 텐데 자기도 왜 못하는지 뭘 못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럼 일을 시킨 사람은 그냥 얘를 일을 못하는 애로 치부하고 세컨 찬스나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의 기회를 제대로 안 줘서 이 사람 그냥 낙오가 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회성도 사실 일종의 지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경외성 지능 장애는 그냥 IQ를 얘기하는 거지. 아, 그냥 IQ구나.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 남자들이 아까 피터가 얘기한 대로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인지 능력 발달이 늦다 하면 수월성 교육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남자들이 그 뒤처진 학업 인지 능력을 따라잡을 배양시킬 충분한 기회를 우리 사회가 주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어렸을 때부터. 그럴 수도 있지. 따라잡지 못한 애들은 계속 뒤처지는 거고 지금 수포자 비율이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사회적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고안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 경계성 지능 장애랑은 딱 맞지 않은 말일 수도 있긴 한데 아까 그 초등학교의 90%가 여자 선생님이라고 아까 피터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모든 것들 이렇게 지능 그리고 뭐 생산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그 사회적인 잣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아까 지금 판다가 얘기한 것처럼 알게 모르게 진짜 그 사람의 능력 플러스 사회와 그 트렌드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잣대가 많은데 이게 어른이 되면 내가 뭔가 자아가 형성된 다음에는 걸러낼 수 있는데 아직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그런 환경에서부터 계속 뭐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정말 뭐지 발전되거나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박탈당할 것 같고 또 여기서 문제는 그들의 부모 세대도 달랐을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아빠인데 난 되게 알파 메일이고 막 옛날에 산업 시대에서 되게 막 이렇게 막 진취적으로 살아낸 아빠야. 근데 그런 아빠한테 아들이 "아 내가 힘들다." 이러면 그 아빠는 되게 나쁘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롤 모델이 없고 자기를 이렇게 뭔가 그런 부분도 잘 키워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안 되고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빠이빠이. 네. 바이.